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의 최성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좀 도와드리고 또 대표님들이랑 뭐 술로 한잔 하면서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많이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눌 주제는 투자를 최소한 한 대여섯 분 이상 받으신 분들이 한정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실 때 여러 가지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사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하셔야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의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무를 명확히 좀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실무하다 많이 느껴서 정말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가 많지만 오늘은 그 해당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목을요, 주주간 계약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화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추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리즈 B, C 단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리즈 B, C가 되시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각기 다른 양식의 투자 계약서를 최소한 5개, 6개, 뭐 10개 이상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럴 때 그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의권, 뭐 협의권, 뭐 이사 선임권, 우선 매수권, 뭐 다양한 조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조항들이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임원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주주간 계약서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제 VC 등 투자자분들이 신주를 인수하는 그러한 투자 계약서, 그러니까 신주 인수 계약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주 간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그러한 주주 간 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벤처 캐피탈 분들의 투자 계약서는 신주인수 계약이랑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이 통합이 되어 있는 한 개의 양식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좀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님들이나 이사님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요. 동의권의 내용이 보통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신주를 발행할 때, 아니면 뭐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뭐 감자를 할 때, 뭐 일정 이상의 뭐 대출을 받을 때, 또는 뭐 이사를 선임할 때, 뭐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 등등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떠한 VC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의권이랑 다른 VC들의 동의권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근데 A라는 VC는 동의권이 있고 B라는 VC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A라는 VC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B라는 VC한테는 동의를 받지 않고 근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거든요. 특히 그 투자 계약서 10개 이상 되시는 시리즈 C 이상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라는 분들도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존의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여기 지금 엑셀 파일이 잘 보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VC가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는 회사이다라고 한다면 각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고 어떠한 협의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동의권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러한 부분은 협의권으로 가는 게 맞다. 또 어떠한 부분은 전원 동의를 받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주주 간의 합의가 한번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 VC들의 의견이 뭐 약간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뭐 기존에 있던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약간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정말 회사 운영하시기가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아마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메일을 통해서 모든 VC들한테 이번에 뭐 나 신주 발행할 거니까 동의해 달라. 그러면 동의를 전원한테 받기 전까지는 신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동의사항 위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이나 뭐 풋옵션 같은 게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지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어떠한 딜이 딜레이가 되거나 신주 발행이 쉽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협의를 통해서 기존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은 그냥 전원 동의가 아니라 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처리하자라고 협의해 주신다면은 지금처럼 번거롭게 모든 주주분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구하고 회신이 빨리 오지 않으면 독촉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가장 스타트업이 중요한 건 저는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효율성은 곧 빠른 시간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식으로 협의를 한번 진행해 놓으시는 게 큰 도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기존의 VC 분들이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사회 결의로 바꿔서 본인의 동의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왜 원할까요? VC 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결국 VC 분들께서도 그러한 동의권을 뭐 남용해서 또는 동의권을 활용해서 회사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중요 경영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노티스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주고,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건 우리 회사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 성장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이사회 결의로 간단하게 동의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안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회사의 성장이라는 큰 틀 하에서 기존의 VC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구조를 만들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의 투자를 받은 어떠한 회사가 협의를 통해서 주주 간 합의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또 투자를 받을 때에는 그 기존의 주주 간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협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주주간 계약서 통합 과정은 새로 투자를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환경들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고, 어떠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어떠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 모든 투자 계약서가 비슷합니다만 물론 일반적인 가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이 이사회의 결의로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뭐 정말 한번 직접 뵙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지금 이 강의 진행 중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샘플들은요, 뭐 언제 한번 저희 회사에 놀러 오시면 제가 한번 쭉 다 보여드리면서, 물론 뭐 익명화 시킵니다만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도 드리고 설명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의권, 협의권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사 선임권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투자계약서에 보통 들어가는 내용이 한 명의 뭐 기타 비상무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달라. 이런 내용은 보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들어오시는 뭐 B라는 VC도 그러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고, C라는 VC도 요구를 해서 이게 투자를 받다 보니까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사 선임권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회사가 선임한 이사는 얼마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회사에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선임한 이사가 더 많아요. 그리고 회사 측 이사는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젠다에 대해서 만약 투자자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 충분히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상황을 가끔 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회사 측이 가지고 있는 이사 선임권을 최소한 VC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임권보다 한 명 더 많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투자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 선임권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VC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간 계약서를 통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라는 VC가 있는데 가장 나중에 들어오신 D랑 E라는 VC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A, B, C는 이사회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옵저버로서 참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정도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이사 선임권을 최소한 3명 또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게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회사가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이사회를 언제 하는 게 맞느냐? 이사회를 안 하고 그냥 대표이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법에 보면은 이사회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이사회라는 거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혼자 결정하시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사회를 하는 게 맞다. 그게 뭐 중요한 계약이든 뭐 어떠한 중요한 대출이든 또는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이든 약간은 좀 찜찜한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게 대표님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 측의 이사가 최소 한 명은 더 많아야지 그러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좀 쉽게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법이라는 게 참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저도 이제 뭐 변호사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긴 있지만 이게 잘 와닿으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오히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말씀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동의권이랑 협의권, 이사 선임권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이슈입니다. 우선 매수권 이슈가 있어요. 일단 그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그 대표님이실 경우가 많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 네.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리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사회 구성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정관 변경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사회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주분들이 일정 이상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투자계약서의 대부분의 이사 선임권은 투자자분들의 권리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통합 주주 간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기존의 VC분들한테 다 합의를 구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회사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은 전원 동의 상황으로 가는 게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회사의 사내이사를 조금 더 선임할 수 있게 달라고 협의를 구하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주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협의 사항들이 계약서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이사 선임을 하실 때 또 VC 분들이
뭐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좀 약간은 좀 번거로운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성년권까지 규정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이 질의에서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주제를 넘어가서요. 그 우선 매수권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매수권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만 건데 대표님이나 최대 주주분들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 이제 기존의 VC 분들이 외부 주주가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식을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선 매수권도 약간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샘플이 뭐 정확히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선 매수권을 보통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처분하려고 한 다음에 뭐 15일 정도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일 동안 답이 없으면 우선 매수권 행사하지 않는 걸로 하고 뭐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신 VC는 그 15일이 아니라 20일, 한 달 약간씩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VC 분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할 때 해당 VC가 한 개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냥 그 VC가 구입하면 되는 건데 뭐 어떠한 대표님이 주식을 1000주 처분하려고 하는데 A라는 VC는 내가 다 구입할 거야. B라는 VC도 내가 다 구입할 거야. 그렇게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슈가 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우선 매수권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라는 VC랑 B라는 VC랑 각각의 뭐 지분 비율이 있을 테니까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합의안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먼저 통지한 VC가 있으면 해당 VC가 먼저 어떠한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합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한 합의든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여러 VC 분들이 우선 매수권 행사할 때 그 절차와 효과가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계속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계약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규칙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합의사항을 규정하는 게 계약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지 시간, 뭐 경과 일수 그러한 것도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러 VC들이 우선 매수권 행사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행사를 할 것이냐, 또 이해 관계에는 뭐 우선 매수권을 어떠한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VC가 10개 이상 되면요, 이 우선 매수권 때문에도 사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뭐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 생각보다 많은 VC 분들이 이제 팔로우 투자를 하면서 계속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지분율을 높여가는 전략들을 취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선 매수권이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VC 간의 분쟁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 가운데 껴서 뭐 어떠한 VC 편을 들 수도 없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뭐 실제로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우선 매수권 관련된 그 여러 이슈 때문에 VC 간의 뭐 다툼까지는 아니고 여러 좀 분쟁이 생겨서 오히려 우리 대표님께서 빨리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가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 그 시점을 좀 놓쳤던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결국 잘 해결이 됐긴 됐지만 이게 또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빠르게 주식을 매도하는 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VC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선 매수권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선 매수권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우선 매수권이랑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권리인데요. 공동 매도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영어로 태그얼롱이라는 권리이고요. 이해관계인이 뭐 대표님이든 뭐 최대 주주든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VC 분들이 나도 같이 팔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렇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VC 분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 대표님의 주식이랑 함께 매도하는 거랑 그냥 매도하는 거랑 밸류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VC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들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꼭 매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매도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전부 다 못 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대표님이 뭐 10,000주를 판다. 그리고 A라는 VC는 2,000주를 팔고 싶고 C라는 VC는 1,000주를 팔고 싶다. 그런데 매수인은 나는 10,000주만 살 거야.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13,000주를 총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고 싶은데 매수인은 10,000주밖에 못 사겠다. 이제 그러면 우선순위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그언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투자 계약서의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그 매각할 때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행사를 하자. 그러한 안이 가장 많은 최근의 트렌드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먼저 지분을 팔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매각이 된 이후에 대표님이나 이해관계인이 팔 수 있게 하자. 그러한 버전도 있습니다. 뭐 어떠한 버전이든 좋습니다. 물론 대표님들한테 유리한 버전은 첫 번째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개 이상의 VC들이 만약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태그얼롱도 다 약간씩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투자자가 먼저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팔자. 사실 근데 이거는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합의가 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합의 사항을 통합주주관 계약서를 통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지분 매각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다 원활하게 그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뭐 긴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투자자가 태그얼롱 행사할 때 특히 뭐 A, B, C, D 여러 VC들이 함께 행사할 때 각 지분 비율에 따라서 행사를 하자라고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가장 합리적인 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한 4가지 이슈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5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약간 앞선 이슈랑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관 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계약의 효력이랑 이번에 신규로 제작되는 주주관 합의세 내용이 일부는 좀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 되면은 새로 만든 합의서가 우선하느냐, 기존 계약서가 우선하느냐, 뭐가 맞느냐, 또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이 보신 거를 첨부해 놓은 걸 좀 보시면 이제 여러 계약서의 그 권리 관계를 분석해 놓고 저희가 그 다음 분석하는 게 이번에 신규로 주주관 합의서의 내용이 기재가 될 텐데 해당 합의서의 내용이랑 기존 주주관 계약서의 내용이 무슨 조항들을 다 찾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다 또는 상실된다 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야지만 이 주주관 합의서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실제 업무 사례인데요. 기존의 주주관 계약서에 규정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는 뭐 잠깐 보시면 뭐 청산 관련된 사항이라던가 뭐 기술 이전 관련된 뭐 사항들, 동의권, 협의권 이러한 식의 이번에 새로 작성되는 주주관 합의서랑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상실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서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최소한 시리즈 B 또는 C 이상의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뭐 CFO님들이나 현업 담당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슈에 대해서 약간은 좀 공감하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계약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 물론 그 위반이 우리가 뭐 의도한 바가 아니겠죠. 일종의 과실일 텐데, 계약서에 보시면 그게 과실이든 고의이든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을 수가 있고, 위약벌이나 아니면 풋옵션이나 그러한 좀 무서운 조항들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자, 그러한 관점으로 좀 이번 강의 꼭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이게 앞서 다른 로펌 광장에서 준비하신 내용은 정말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어떠한 되게 니치한 부분이지만 실무적으로 스타트업들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로 말씀드렸다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참 스타트업 도와드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사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코딩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서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커넥트나 두나무나 한방에서 한 서너 명 있을 때부터 도와드렸던 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팀들이 막 지금은 뭐 회사 밸류에이션이 뭐 몇천억이다, 몇 조다, 뭐 그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성장하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그러한 식으로 도움 드리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뭐 저희가 뭐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신데 언제나 저희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대표님이나 이사님들 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